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는 하얀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300명의 하객을 위한 좌석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입구에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화환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드레스를 입을 신부는 이곳에 없었다. 단상 위에는 웨딩 장식 대신 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지수 28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결혼식 3주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불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김미숙, 55세.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딸을 키웠다. 지수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김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딸의 예비사위 이연우, 32살의 그 남자가 계획한 살인이었다. 결혼을 빌미로 다가와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완벽하게 사고를 위장한 범행. 하지만 아직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기에 이연우는 법적으로 지수의 남편이었다. 그는 지금도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었다. 곧 그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다. 딸의 목숨값으로. 김미숙은 관 속 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딸을 죽인 자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시작되었다. 2022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박지수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였다. 이연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32살,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현우는 적절한 유머와 배려심을 보였다. 지수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래에 대한 포부를 자신감 있게 말했다. 지수는 금방 호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만난 괜찮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다. 현우는 만남 전 지수의 SNS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했고 관심사를 맞췄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책 이야기를, 전시회를 즐긴다면 미술 이야기를 준비해왔다.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었다. 데이트가 시작됐다. 현우는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코스를 짰다. 지수가 가고 싶어 했던 전시회, 좋아하는 재즈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지수는 자신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다. 실은 모두 사전 조사의 결과였지만 2023년 1월 만난 지 2달 만에 현우는 프로포즈했다. 한강변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반지를 받았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머니 김미숙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걱정을 접었다. 현우는 어머니 앞에서도 완벽했다. 공손하고 성실해 보였다. 말투도 조리 있었고 태도도 반듯했다.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식은 3개월 후인 5월 14일로 정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며 들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예물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알아봤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현우는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신혼여행 자금도 모으고 준비도 제대로 하자며 결혼식을 3개월 뒤로 잡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혼인신고 일주일 후 현우는 제안했다. 서로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자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책임감 있는 남편감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사형 선고서가 될 줄 몰랐다. 2023년 2월 20일 현우는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불렀다. 30대 남성으로 현우의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실은 이전부터 계획된 사이였다. 신혼부부 특별 플랜이라는 명목으로 서류를 펼쳤다. 지수 명의로 2개의 보험이 가입됐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5억 원,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 총 8억 원이었다.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 이연우로 되어 있었다. 월 보험료는 현우가 내겠다고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며. 지수는 고마워하며 서류에 서명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현우가 보험을 들어줬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하지만 김미숙은 우연히 식탁 위에 보험 서류를 봤다. 보험 금액이 너무 컸다. 아무리 신혼부부라지만 8억은 과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딸의 행복한 시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3월로 접어들면서 지수는 현우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신혼집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현우가 자꾸 미뤘다. 회사 자금이 묶여 있다는 핑계였다. 결국 지수가 먼저 2천만 원을 냈다. 현우는 미안해하면서도 다음엔 자기가 내겠다고만 했다. 현우의 가족을 만나자는 지수의 제안도 계속 회피됐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나중에 천천히 보자고 했다. 실은 가족들도 현우의 사기 전력을 알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다. 휴대폰에 대한 현우의 태도도 이상했다. 화면을 항상 엎어두었고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다. 지수가 우연히 보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빼앗기도 했다. 지수는 불편했지만 결혼 전 스트레스려니 생각했다. 김미숙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딸 몰래 지인 변호사에게 부탁해 현우를 알아봤다. 신용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연우는 빚이 2억 원이나 있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였다. 신용 등급도 최하위였다.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라던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고민했다. 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현우를 만나봐야 할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혼은 딸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결국 현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4월 15일 김미숙은 현우를 따로 불러냈다. 조용한 카페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빚이 2억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우의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태어난 척 웃었다. 사업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것이라고 곧 해결된다고 둘러댔다. 김미숙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수에게 숨기고 거액의 보험을 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현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은 지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 보였다. 김미숙은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현우의 얼굴이 변했다. 어머니가 둘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지수는 자신을 믿는다고 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지수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둘을 반대하는 것 같다고, 더 잘해서 인정받자고. 지수는 어머니와 사이가 벌어졌다. 현우의 의도대로였다.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결혼식까지 정확히 3주가 남은 날이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강원도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결혼 전에 단둘이 추억을 만들자고 했다. 지수는 기뻐하며 따라 나섰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현우만이 위안이었다. 오전 10시 현우의 검은색 BMW로 출발했다. 현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목적지는 강릉이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지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행복해했다. 3주 후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차량을 조작해왔다. 브레이크 계통을 미세하게 건드렸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급제동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오후 2시 30분 영동 고속도로를 거의 벗어날 즈음이었다. 현우는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다. 지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우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다. 마지막 확인이었다. 오후 3시 15분 휴게소를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한적한 산길 내리막 구간이었다. 현우는 속도를 올렸다. 시속 110km까지. 지수가 천천히 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현우는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조작된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대로 멈췄다.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지수는 안전벨트에 묶인 채 의식을 잃었다. 현우는 사고 직전 안전벨트를 풀었다. 차가 전복되는 순간 계산된 타이밍으로 몸을 던졌다. 차 밖으로 굴러나갔다.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졌지만 치명상은 피했다. 수십 번 시뮬레이션한 대로였다. 오후 3시 22분 마침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 근처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절규하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트럭 기사는 분명히 봤다. 현우가 운전석 쪽에서 나오는 것을. 조수석이 아니라 구급차가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이 전복된 차에서 지수를 꺼냈다. 그녀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심정지 상태였다. 현우도 구급차에 실렸다. 팔과 다리에 찰과상, 갈비뼈 골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강릉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지수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오후 4시 10분 사망이 선고됐다. 28살 결혼식 3주를 앞둔 신부의 죽음이었다. 오후 5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김미숙에게 경찰에 전화가 왔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자 전화 너머로 유감스럽다는 말이 들려왔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다. 김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23년 4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다. 영정사진 속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찍은 웨딩 프로필 사진이었다. 그 웃음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김미숙은 딸의 관 앞에서 울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딸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3주 후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을 딸이었는데 현우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기에 그는 법적으로 남편이었다. 조문객들이 오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책하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조문객들은 현우를 위로했다. 사위도 많이 다쳤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현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다. 조문객이 뜸한 시간, 현우는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김미숙은 우연히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곧 처리된다는 말,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나온다는 말. 딸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김미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김미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다. 참아야 했다. 장례 기간 내내 현우의 행동은 의심스러웠다. 슬픔에 빠진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했다. 장례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았다. 보험 청구에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수가 살던 집의 짐도 빠르게 정리했다. 김미숙이 천천히 하자고 해도 빨리 끝내고 싶다며 서둘렀다. 지수의 노트북과 휴대폰도 챙겼다. 무언가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다. 장례식 마지막 날, 현우는 김미숙에게 말했다. 지수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법적 절차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만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연구차 안에서 김미숙은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딸을 죽인 자가 보험금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례를 마친 후 김미숙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다.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담당 형사는 명백한 교통사고라며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우도 부상을 입었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었다. 김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강원도 영동 고속도로 인근 산길이었다. 가드레일이 부서진 자리가 아직 그대로였다. 그곳에서 딸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 김미숙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다. 주변을 수소문하며 목격자를 찾았다. 마침내 사고를 목격한 트럭 기사를 만났다.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고 직후 남자가 운전석 쪽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김미숙은 귀가 번쩍 뛰었다. 공식 기록에는 현우가 운전석, 지수가 조수석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고 후 현우는 운전석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고 직전 자리를 바꿨을 가능성이었다. 트럭 기사는 당시 혼란스러워서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운전석 문 쪽에서 남자가 기어 나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미숙은 그의 연락처를 받았다.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미숙은 보험사를 찾아갔다. 지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 총 8억 원의 사망 보험금이었다. 가입 시기는 혼인신고 직후였다. 수익자는 전부 이현우였다.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보험사 직원에게 물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을 신혼부부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냐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보통은 이 정도 금액은 드물다고, 그것도 여성 명의로만 이렇게 큰 보험을 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미숙은 현우 명의 보험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놀랍게도 현우는 자신 명의로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지수 명의로만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처음부터 지수를 노린 것이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알아봤다. 현우는 이미 사망진단서와 함께 청구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8억 원이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김미숙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지인의 소개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정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브레이크 고장이 자연적인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사고 차량은 이미 폐차장으로 보내진 상태였다. 현우가 서둘러 처리한 것이었다. 김미숙은 폐차장을 수소문해 차량을 찾아냈다.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였지만 브레이크 부분은 일부 남아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미숙은 현우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았다. 2023년 5월 말 차량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의 소견은 충격적이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 자연스러운 마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것이었다. 급제동 시 브레이크액이 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감정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사고 며칠 전에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정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이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였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었다. 김미숙은 즉시 경찰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표정이 굳었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현우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차량 정비 이력을 추적했다. 현우는 고등학교 시절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다.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 김미숙은 현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현우의 이전 교제 여성들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현우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다. 한 여성은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2년 전 교제했던 여성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살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당시에도 현우가 운전 중이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 처리됐다. 이제 보니 그것도 의도된 것 같았다. 탐정은 현우의 금융 기록도 추적했다. 사고 일주일 전 현우는 사채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이자가 엄청난 불법 대출이었다. 독촉이 심했다. 현우는 곧 보험금이 나온다며 버텼다.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현우의 휴대폰 기록도 확보했다. 사고 전날 밤 현우는 보험 설계사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을 복원한 결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도 나기 전에 이미 보험금 수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현우를 소환했다. 현우는 태연하게 출석했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유족 행세를 했다. 하지만 브레이크 조작 흔적에 대한 질문에는 당황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누군가 차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였다. 현우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파일이 발견됐다. 보험 가입 후 사고 시뮬레이션 검색 기록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브레이크 고장을 위장하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 사고 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됐다. 현우는 사고 직전 안전벨트를 푼 것으로 확인됐다. 급정거 직전의 동작이었다.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계획된 행동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6월 초 검찰은 이현우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우는 체포됐다. 더 이상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없게 됐다. 202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현우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더 이상 슬픈 사위가 아니라 피의자였다. 방청석에는 김미숙이 앉아 있었다. 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이현우는 피해자 박지수와 결혼을 빌미로 접근하여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보험금 8억 원을 취득할 목적의 살인이었다. 재판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증거를 검토했다. 첫 번째 증거는 차량 감정서였다.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음을 증언했다. 자연고장이 아니라 의도적 파손이라고 단언했다. 두 번째는 현우의 검색 기록이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고 위장 방법 검색 내역이 제시됐다. 현우는 이것이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검색 시점이 보험 가입 직후였다는 점이 지적됐다. 세 번째는 목격자 증언이었다. 트럭 기사가 증인석에 섰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공식 기록과 달랐다. 현우는 사고 충격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사고 3초 전 현우가 안전벨트를 푸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인은 불편해서 잠시 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다섯 번째는 금융 기록이었다. 현우의 2억 원 부채와 사고 전 사채 대출 내역이 제시됐다. 보험금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정황이었다. 현우는 사업 자금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여섯 번째는 이전 교제 여성들의 증언이었다. 3명의 여성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모두 현우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은 자신도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현우의 범행 패턴이 드러났다.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피고인은 사랑을 가장에 접근했고 신뢰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냉혹하게 살인을 실행했다고. 이것은 가장 비열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현우도 사고로 다쳤으며 아내를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황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10월 말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주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이현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살인죄가 인정됐다. 보험금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였다. 현우는 항소하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며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방청석의 김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됐다. 2024년 봄 항소심도 기각됐다. 현우의 형량은 확정됐다. 징역 30년. 그는 교도소로 이송됐다. 8억 원의 보험금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됐다. 현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직 긴 수감 생활만 남았다. 김미숙은 딸의 방을 정리했다. 1년간 그대로 두었던 방이었다. 옷장에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지수가 그토록 기뻐하며 골랐던 드레스. 하지만 그것을 입을 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입은 것은 하얀 수의였다. 책상 서랍에서 지수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행복한 글이 적혀 있었다. 곧 결혼한다는 것, 현우 오빠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다짐. 그 순수한 기대감이 가슴을 찔렀다. 지수는 끝까지 현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김미숙은 일기장을 꼭 안았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5월 14일, 원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날이 돌아왔다. 김미숙은 묘지를 찾았다. 지수의 묘비 앞에 웨딩 부케를 놓았다. 딸이 들었어야 할 부케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무덤을 장식할 뿐이었다. 웨딩홀 대신 장례식장, 축하 인사 대신 조문, 신혼여행 대신 영원한 잠. 모든 것이 뒤바뀐 미래였다. 지수가 꿈꿨던 행복은 한 남자의 탐욕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30년형은 너무 가벼웠다. 딸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데. 김미숙은 보험금 살인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거액의 보험을 권유받으면 의심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웨딩드레스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랑을 가장한 보험금 살인의 전형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이 사례를 인용해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미숙은 지수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다. 웨딩드레스도 그대로 걸어두었다. 딸이 입지 못한 그 드레스가 경고의 상징이 되기를 바랐다. 누군가 이 방을 보고 조심하기를 바랐다. 밤마다 김미숙은 딸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건넸다. 엄마가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 나쁜 사람은 감옥에 갔다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김미숙은 앞으로 나아갔다. 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어려운 환경의 여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다. 지수가 살았다면 했을 일이었다. 김미숙은 딸에게 맹세했다. 평생 딸을 기억하겠다고,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웨딩드레스와 수혜, 그 둘 사이의 간격만큼 짧았던 행복. 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